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여야는 이를 두고도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걸로도 보입니다. 계속되는 순방 후폭풍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에 순방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주말에. 이번 순방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외교 참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성과가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본질보다는 그 형식이겠죠. 비속어 논란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자,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MBC 영상이 뉴스로 보도되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먼저 지적을 했는데 이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본능 유착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우병 씨 선동을 사전에 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 이런 거라 그랬고요. 비속어도 역시 미 의회가 아닌 한국 야당을 지칭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만 또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해명했던 것과 지금하고 좀 다르다 이런 지적도 나오면서 이 본격적인 여야 간에 또 정부와 이 야당 간에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명 편집장님, 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글쎄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자 지금 객관적인 사실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을 아무리 100번 이상을 들어도 날리문이라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바이든이라고 들린다고 하는 사람은 또 계속 주장을 할 텐데 이걸 중간에서 판정해 줄 재판관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일부 언론 매체들에서 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 또는 속기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냐라고 물었을 때 판독 불가나 또는 어떤 사람은 날리문 어떤 사람은 바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평범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게 이거다 저거다 확실할 수가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하고 앞에 비속어도 심지어는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번을 듣는다 해도 저거를 규명해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누구 말대로 수사에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쪽인지 가능할 것이냐. 글쎄요. 이 공학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이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판독 불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소음을 제거하고 그걸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 일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공방은 결국 결론이 없을 것이다. 공방에서 시작해서 공방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충격적인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그것부터 좀 현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전 현대 아울렛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7시간 만에 뭐 진화는 됐다고 하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연기 때문에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숨진 분이 7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노도일 기자, 지금도 구조 작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불로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7명입니다.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아침 7시 35분쯤 나서 낮 3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지만 지하에서 택배나 청소 등의 작업을 하던 근무자들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대피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쌓인 물류박스들이 불길과 연기가 확산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선 여전히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실종자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인명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가 커지면서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화재 현장을 찾아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61대와 총 인력 425명을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노돌 기자가 지금까지 들은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이 개장 전이라고 합니다. 아침이었으니까요. 개장 전인데, 이 지하에서 택배, 청소 이런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변을 당한 걸로 알려져서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뭐 주변에 쌓여있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화재를 더 키운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지선 회장 같은 경우에 사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원인 파악과 함께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사고 수습, 정확한 원인 규명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방송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만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고 차도 그냥 버리고 나올 정도로 긴박했다고 하니까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예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가 도대체 문제였는지 화재가 지금 뭐 계속해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책 좀 제대로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순방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순방 성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행사장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 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뜻이었는지 스스로 말하지는 않고 지나쳤는데요. 자, 이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목요일 오전에 이 뉴스가 조금씩 커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MBC 보도를 중심으로 바이든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막으로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로 치환시키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는 듯한 발언들로 연결이 되면서 그 이후 시점으로는 외신들도 하나같이 받아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를 미국 동맹국가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에서 보고 또 그날 저녁에 있었던 김은혜 홍보수석의 입장에서 보듯이 바이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을 언급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난데없이 첫 번째로 자막을 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바이든으로 규정을 짓게 되는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동맹국가의 관계, 국익을 훼손시킨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 속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분명하게 국회라는 표현 그리고 승인을 아내의 주 고의 이 고라고 하는 조사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승인을 아내 주 고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옆에 넣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쪽 저쪽에서 명확치 않은 논란들이 있을 때는 특히나 이렇게 해외 정상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텐데 MBC가 이 같은 보도들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밭이라고 해서 받은 글로 막 돌아다녔던 글들 속에서도 왜 바이든 대통령을 굳이 끄집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들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내용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 나온 게 보면요.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바이든이라는 단어 사용할 이유가 없고 그럴 맥락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런 보도가 나가서 동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나가게 된 거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15시간 동안 뭐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15시간 동안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저 발언을 다른 분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저런 것이 국내 보도로 나오고 국내 보도를 인용해서 해외에서도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빨리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서 그걸 조정하면 되는 건데 15시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저런 논란이 벌어지게 되니까 저는 더 큰 파장이 만들었다는 것이고 저 사실과 다른 보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동맹을 훼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만약에 민주당 표현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거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창피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동맹을 훼손하는 거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을 때 대통령께서 창피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왜 이게 동맹을 훼손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러겠죠. 우리가 제가 MBC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봐요. 왜냐 앞에 부분이 예를 들면 그것이 아닌데 한국 국회인데 미국 의회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자초한 부분과 관련해서 맨 앞에 있는 부분 이 XX 부분 같은 경우는 김은혜 홍보수석 스스로가 인정했잖아요. 백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된 욕설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부분은 논쟁하자는 거죠. 판독 불가니까. 근데 앞에 부분은 사과하셔야죠. 그것이 미국 의회이건 아니면 한국 민주당의 야당 의원이건 상관없이 본인이 그런 욕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과를 안 하시는 것이 국격을 더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현지에서 뭐 야당에게 어떤 부분 인정하냐 그랬을 때 뭐 살짝 긍정적인 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야당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실 자체에서 이 녹음된 부분을 아마 분석을 시켰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토대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문가들도 뭐 여러 이 대목을 보고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쪽이 많다 그러니까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럴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EXX라고 들렸다고 하는 부분, 처음에 이제 나왔던 부분, 그것도 야당 지목한 게 아니고 소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좀 더 강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짜 뉴스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이 공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그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더욱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이런 민생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들이 이제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당 쪽에서는 해석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짜 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한마디 하자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대응을 하다가 한 15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하면서 이제 홍보 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홍보 수석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뒤늦게 대응함으로써 문제가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김대기 실장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 미국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 지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이 많잖아요. 네. 미국의 바이든은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거라는 거. 예. 그다음에 미국의 의회 의원들도 비속어를 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곱씹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에 있어서 그 성과를 판단하는 잣대는 지금 또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투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1조가 넘는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러는데 이 성과가 좀 묻힌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게 어떤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를 대통령실에서 국민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갖고 결국 문제를 결자 해지, 쾌도 난마할 유일한 주체는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훼손되고 폄훼됐으며 이제 진상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네. 대통령이 한마디 나는 그때 이렇게 했다 주어 동사로 해갖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이 논란을 가라앉히는 게 동맹 관리에도 좋고 국내 정치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과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입장들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해명을 할 때 그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뭐 그리고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일단 나왔는데요. 그 해명 나온 시간 자체가 15시간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면 바로 서면으로라도 뭔가 정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 부분부터가 사실 또 의혹을 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김은혜 수석이 해명을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바람에 정말 주말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또 듣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런 듣기 평가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통령에게 더 부담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를 한번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셔야 이것이 좀 일단락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그때 설명할 때 보면 대통령에게 사실상 물어보고 무슨 뜻이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뭐 비속어는 떠나서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 차례 뭐 들어보면은 뭐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쪽으로 또 듣기 시작하면 또 그렇게 들려요. 바이든은 바이든. 또 날리면으로 들으면 생각하고 들어보면 또 날리면으로 생각도 들고 이게 정답이 뭔지를 사실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뭔가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그 상황에서 바이든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오늘 브리핑을 좀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지금 이번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의 뉴욕 발언과 관련해서 MBC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MBC와 민주당 간에 뭔가 끈끈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왜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MBC에서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첫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이 부분을 언급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자, 언론사의 보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적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네, MBC에 이제 노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3노조라고 약간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말고 딴 게 있습니다. 거기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한 시간이 22일 오전 9시 33분인데 MBC 디지털 뉴스가 이 논란이 된 동영상을 1분 12초짜리죠. 이걸 올린 게 오전 10시 7분이다. 근데 기자단 영상은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타사 기자들은 단신이나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어떻게 박 원내대표에게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결국은 가장 먼저 보도를 내지는 영상을 올렸던 MBC 쪽에서 뭔가 흘려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면서 정원유착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 MBC에 대해서 이제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저희가 들어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들어도 그렇고 뭐다 이렇게 이제 앞에 욕설 부분하고 예. 뒤에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요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누가 들어도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예. 미국 의회를 폄훼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저거는 이른바 MBC 버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MBC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SNS나 이런 데에도 뭐 퍼졌다고는 해요. 이제 9시 33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얘기하기 전에 예. SNS에 좀 일부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도 기자 해봤지만 SNS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자, 이게 미국 의회를 폄훼한 거다. 내지는 그 뒷부분이 바이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자신 있게 저거를 미국 의회를 겸해했다고 하고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그건 MBC하고 똑같은 버전인데 예. 이렇게 보면 의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예. 단순히 그냥 SNS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또는 MBC가 첫 보도를 냈던 것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 둘이 내통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성급하죠. 네. 그러나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도 밝히면 돼요. 내가 어디서 이걸 보고서 얘기를 했노라고. 예. 그런데 저는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네. 본인이 미국 의회를 폄훼했다고 하고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MBC와 완전히 똑같은 버전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순간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첫 영상을 얻은 사이트에서 SNS 사이트에서 봤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B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바이든 이름이 이때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미 의회를 폄훼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MBC가 자막을 냈던 것과 동일한 부분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서로 간에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MBC 쪽을 밀어붙이고 있는,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거센 공방 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MBC가 방송한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박홍근 대표가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MBC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는 건 확증도 없으면서 그 사태를 말하자면 흐리려고 하는
물타기인데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증거를 대시길 바랍니다. 오전 10시 7분에 조작 자막을 달아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동영상의 엠바고가 9시 39분인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보다 앞선 9시 33분에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타임머신이라 탄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도 않은 영상, 게다가 잘 들리지도 않는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몸으로 유착되어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언유착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특정 정당과 언론사가 뭐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 아니냐, 법적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자, 김재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주장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MBC 그 영상 풀기자가 원래는 여기 한미 정상회담에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었었고요. 한독 정상회담을 취재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형식이 바뀌면서부터 원래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하려고 했던 팀이 못 가니까 한독 정상회담 팀이 가서 이 기자가 화를 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길 또 왜 가야 되냐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취재가 되고 난 다음에 8시 이전에 모든 방송사에서 이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뭔가 좀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MBC만 들어간 게 아니고 보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SBS 같은 경우는 MBC가 얘기하는 1분 12초짜리는 아닙니다만 풀 영상을 갖다 디지털 TV에서 틀었다고 계속 돌렸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전 이런 많은 정황들을 보게 되면 이게 MBC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서 어떻게 확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막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MBC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SBS, KBS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도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 MBC로 특정을 할까? 저는 오히려 증거가 없이 MBC가 과거에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좀 비판적인 논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내셔야 돼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셨고 유엔에서 자유를 강조하셨으면 언론사가 보도하는 저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게 되면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한다면 명확한 증거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주장하시려면 명증한 증거, 정황으로만 안 돼요. 정황으로만 얘기하면 언론사들 다 예를 들면 가짜라고 얘기하겠죠. 많은 정당들이. 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 박홍근 원내대표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직접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시죠. 국민의힘이 오전회의에서 MBC 보도 전에 영상 어떻게 받았냐면서 정원 유착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MBC하고 유착됐다는 것을 공식 주장을 해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 드릴게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서 제가 다 법적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괜히 국민 여론 호도하려고 없는 사실 지어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저를 공식 제기를 해주세요. 영상이 소위 SNS에 돌기 시작했고 저도 제가 9시 반 발언 전에 동영상에서 돌고 있는 뭐 반디닷컴인가에서 돌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들어가서 제가 발언한 거예요. 네, 자 SNS 동영상을 봤다 지금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MBC 측에서는 또 반박한 게 뭐냐면 자신들도 최초 보도 전에 SNS에 급속도로 동영상이 유포됐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퍼졌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날 아침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목요일 오전 9시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모두 발언들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끝내고 나왔더니만 그때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좀 술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본 적이 있냐 그러면서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 영상만을 돌고 있다는 말 그대로 영상이겠죠. 돌고 있다는 영상들을 보게 됐을 때는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가 다들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여기서 국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서로가 해석하기에 바쁘고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듯이 명확하게 미국 의회를 짚어가면서 외교적인 폄훼 발언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이런 받은 글들이 막 돌기 시작했을 때는 거의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들은 사실상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게다가 저 당시 미국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일정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에 홍보수석을 비롯했던 대통령 홍보진, 참모진들 입장에선 즉각적으로 대통령에게 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본인의 일정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MBC가 바이든이라고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박아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MBC의 보도 이전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거의 같은 상황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와 MBC와의 직접적인 유착관계를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분명한 건 MBC가 공정한 보도를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했다는 것이고 민주당도 굉장히 성급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근거로 집권당, 대통령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한 8시 정도로 보이게 되는데 그 8시에서 10시 정도의 기간 동안 누가 왜 받은 글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끄집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왜곡하면서 돌리기 시작했는지 이 내용들에 대한 진실, 공방들에 대한 규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도대체 MBC는 왜 그 같은 자막까지 달아서 보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증,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쟁점은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 시간적으로는 이 동영상은 사실상 이 풀 단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엠바고가 걸리거든요. 몇 시 이후에 이제 보도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8시 이후부터 이제 급속도로 동영상이 퍼졌다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에는 이 풀단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걸 내도 된다 만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약간 미확인본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방송사에 이 공통으로 이게 전송이 됩니다. 그럼 모든 방송사에서 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방송사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엠바고가 풀리면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언제까지 뭐 대통령실에서 몇 시까지는 못 내보낸다.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내보내는데 이 영상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보면 이게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사에서는 보고가 들어온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바이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쳐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확인 작업을 거쳐서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뭐냐 이걸 알고 내보내야 할 건데 근데 제일 처음 보도한 게 바로 MBC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당에서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른바 뭐 조작 자막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MBC는요 정말 이게 바이든이다 그리고 앞에 비속어가 있다 이걸 확신하고 보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져요. 왜 그러냐면 기자들은 자기들도 들어봐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뒷부분이 바이든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딴 거로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게 됐으면 MBC가 그걸 자막에 바이든이라고 명기해서 보도하면 안 되죠. 적어도 MBC는 그거를 본인들의 귀를 의심해가면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다면 적어도 이 소리에 관한 전문가들 뭐 그게 속기사가 됐든 뭐 무슨 공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의뢰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해서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확신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만약 그 사람들도 중구난방으로 전부 다 뭐 난리문이다 뭐 바이든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모두 다 수용을 해서 보도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런 경향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뭐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전문가들 중에서 몇 명이 이렇다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상식이죠. 그게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MBC가 지지 않을 수 있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MBC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고 적어도 보도 내용에는 없어요. 자기들이 임의로 바이든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명예훼손이나 뭐 가짜뉴스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MBC가 져야 된다. 그거는 뭐 기자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그러니까 MBC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MBC가 인식을 하고 뭐 MBC도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란되는 게 이제 누가 유출했느냐 그 부분은 이제 꼭 MBC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너무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국회라는 것 앞에 괄로 치고 미국이라는 걸 집어넣은 거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좀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을 바이든이라고 단정적으로 자막을 보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뭐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언론사에서 정치인들의 뭐 뒷 영상 같은 것들을 취재했을 때 자막을 까는 경우가 요새는 좀 일반적이거든요. 네. 뭐 꼭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명확하게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자막을 밑에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BC도 이 경우에서도 자기네들이 들리는 대로 자막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 자막을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기서는 그것이 핵심일 텐데요. 특히나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원이 지금 현재 그 MBC를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또 밝혀질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MBC에서 언론사가 무언가 대통령의 발언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지 않다, 뭐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들을 뭔가 조작해서 어떤 음모를 가지고 의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언론에 뭐 고발을 하고 MBC가 어떻게 해서 조작을 해서 자막을 심었다든지 이런 식의 논란들 자체가 언론의 자유나 또는 MBC의 어떤 표현의 자유 면에서는 또 억압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거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외교의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야당이 힘을 내서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또 바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네, 자 정은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비속어를 뭐 공개된 공식석상에서 마이크 앞에서 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아직까지도 해석이 어려운 그러한 부분을 참사라고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 구사인지 저는 조금 그 고개가 갸우뚱해지고요. 이게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사국인 미국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제적으로 언론에 세계 언론에 전부 보도가 돼가지고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일의 경우는 자랑스럽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뺄 수 있는 만큼 다 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좀 상투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계속된다면 과연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금 이제 좀 걱정할 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대통령의 그 발언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네. 벌어진 일인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미 의회를 상대로 했으니까 미 의회에다 대고 사과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본인이 한 말을 가장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예.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결국 미 의회를 상대로 얘기했던 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민주당이 미 의회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한 것은 이거는 21세기 버전의
이게 무슨 사대주의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의 그 대응이 이렇게 늦어서 정말로 위기가 돌발했을 때 과연 대통령실에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가짜 뉴스라 그러는데요. 결국 이게 한국 국회냐 미국 국회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쪽팔리다는 얘기냐 아니면 바이든이 그렇다는 거냐 해가지고 전 국민이 그걸 가지고 반으로 나뉘어져서 논란을 벌이는데 적어도 정무 감각이 있다면은 이것을 신속하게 진화하는 것도 역시 네.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의 예. 임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점은 이것은 다시 한번 곱씹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참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순방을 하든 거기서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국익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뭘 얻어왔는가 이런 어떤 실질적인 안목도 우리가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이 예. 그런 발언을 사석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를 지금 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아주 꿀잼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도 좀 고려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 발언이 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과 관련해 날리면으로 들릴 수도 있겠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대통령께서 오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들은 사람이 잘못인지 표현의 잘못인지를 좀 우리도 정확하게 좀 가리고 입장을 좀 내시는 게 어떨까. 좀 황당한 것이 본인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 진상을 밝힐 것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동영상이 그러면 거짓말합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필요한 분석도 좀 과학적으로 좀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리면 뭐 발리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정상 배속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 전문가께서도 검증한 내용들이 이미 SNS에 다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 네, 이재명 대표 더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라서 이 뒷부분 바이든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진상 규명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자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좀 그렇다면 본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진상을 규명해야죠. 진상을 규명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민주당이 한 얘기가 맞다면 이건 참사인 거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사실 확인 없이 조작 자막을 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판독 불가인 상황인 거잖아요. 조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이 확인돼야 조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MBC에 뭐 달려가셔가지고 항의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MBC가 그날 오전 10시 20분에 방송을 했는데요. 저녁에 SBS, KBS, MBC 8시 뉴스, 9시 뉴스 다 보도했어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여기도 예를 들면 똑같이 조작 보도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SBS, KBS 이거 수백 번 돌려봤을 거예요.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8시 뉴스, 9시 뉴스면은 명확하게 정리한 어떤 그 방송사의 입장을 갖다가 정리해서 기사화시키고 보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 MBC뿐만 아니라 여기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 MBC에서 들리는 대로 보도를 했어요. MBC 측에서는 그러면 15시간 이전에 반론권을 얘기해서 반론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MBC가 보도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15시간 동안 방치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조작 방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방식의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분과 관련해서 쌍방간에 해제하셔가지고 진상을 좀 규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언론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한다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들리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불명확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 뭐 더블 체크도 하고 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그럴 시간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막을 저렇게 단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했겠느냐라는 데서 언론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제기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약 다른 언론사였다면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심에서부터 지금 여권에서는 MBC가 뭔가 이 의도를 갖고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뭐 본질에 관한 얘기들이 이미 앞서 많이 나눴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얘기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했을까 여기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쟁에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고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정쟁 공세에 앞다퉈서 나서는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언급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즉시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걸려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과거 주장했던 바이든이라고 하는 용어를 콕 집어갖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문제 삼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듯한 내용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역시 역할 분담이라듯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계없이 옆에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날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들이 의도치 않게 한 마이크처럼 이게 흘러나오는 형식으로 일부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가짜 뉴스를 섞어서 이 미국에 있는 정상까지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게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다면 지금 있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글부터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주장들을 같이 이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진정성들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것과는 느낌이 다르다 그럴까요? 뭔가 좀 신중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아니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이 발언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이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중간에 있었던 거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른바 도어 스탬핑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의 얘기 중에 자 진상규명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제가 그 법률적인 그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민주당에서도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법률적 다툼으로 넘어갔을 때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 이 비속어 얘기, 그다음에 바이든 얘기를 고집했을 때 민주당이 나중에 가서 해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는 저는 생각했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그 혹시 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법률적 책임에서 약간 한 발 좀 벗어나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언을 하면 날리문으로 들을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바이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과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에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날리면으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XX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국면을 또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이 초거대 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을 통과시킨다든지 민생 입법을 통과시킨다든지 또 뉴욕에서 약속한 그 1억 불에 해당하는 한국목 글로벌 펀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날이 바짝 서 있는 야당이 과연 흔쾌히
그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여지를 남겨놓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는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이다. 이게 좀 역풍을 맞은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본인도 사실은 그 비속어보다 더한 그러한 그 용어 구사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아왔고, 또 그게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공격한 측면도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게 난리면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중도 내지는 부동층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야당 대표 이재명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이미지 전환을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국민의힘의 접근법에 있어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처음에는 홍보수석이 이건 야당을 겨냥했다 하다가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꼭 야당을 꼭 집어서 겨냥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실제로 앞에 나오는 비속어 자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면 국민의힘에서 맞는 주장을 하더라도 신뢰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거에 대처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근데 국민의힘 일부 초선들은 문제 비속어 주장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짧은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또 배현진 의원이 올렸었고요. 그전에도 이제 박수영 의원도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신인 안 해주고 만들고 팔려서 신인 안 해주고 만들고 팔려서 신인 안 해주고 만들고 팔려서. 네.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이쪽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 음성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완벽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말한 건 하나일 텐데 눈에 뭐가 들어와서 보고 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과학적으로 한자 한자 좀 분석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뭐 유감이다, 뭐 아니면 이 사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신의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또 여권에서도 아주 강하게 맞대응을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아마 민주당 홈페이지죠. 굉장히 무섭게 올려놨네요. 그 동영상도 뭐 일부 있다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국민들이 피곤할 텐데 언제까지 이게 갈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생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정치권이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한편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마지막 날 김건희 여사의 단독 일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사전에 기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공개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김 여사가 미국과 캐나다의 참전용사들 방문을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올해 100세인 세네버트 여성 간호장교를 만나서 또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참전용사의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6.25 참전 군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트루도 총리 부인 초청으로 국립미술관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는데 자, 이 일정이 사전에는 공개가 안 되고 나중에 사진으로만 지금 기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자, 김백민 비대위원 왜 그랬을까요?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정치 공세들이 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뒤에 다음번 순방부터 해야 되는 일정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해외 순방 나가기 전부터 좀 무리할 정도로 고민정 최고위원 등 김건희 여사의 역할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리면서 오히려 역풍이 좀 일기도 했었죠. 네. 아무튼 나가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텐데 여기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고 예. 또 트리도 총리의 부인과 만나서는 한국의 이 산수화에 대한 절경들이 그린 그림들을 캐나다에 좋은 멋진 경치들이 있으니 여기에 전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또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용한 내저로 해야 될 수 있는 네. 역할들이 있는 이만큼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또 추가적인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예.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용한 내조 또 집중하는 모습들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저도 뭐 김건희 여사의 이번 행보는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 순방 때 그 나토 스페인 방문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장신구 논란이라든지 뭐 사적 뭐 민간인을 데리고 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 여러 가지 공방들을 신경 쓴 행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신구 논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당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재산 목록에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야당에서 문제 삼자 지인에게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인에게 빌렸더라도 혹시 그 대가 관계성은 있는 것인지 지인은 어떻게 유상으로 빌려줬는지 무상으로 빌려줬는지 여러 가지 논점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다 해명을 아직 못 내놓고 있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로서는 장신구도 최소한으로 줄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복장도 뭔가 좀 간소화해서 네. 좀 대통령에게 부담되지 않는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엔 말이 안 나온 것 자체가 성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글쎄요, 그 대통령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나친 것 같고 또 이 공식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하지 않은 것도 좀 너무 과보 아니냐 뭐 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여하튼 김건희 여사가 독자적으로 참전용사들을 만나서 감사를 전하고 이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다만 뒷이야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공개 못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 뭐 두 번째 순방이고 세 번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CNN의 시사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좀 눈길 끄는 게 이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제 오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비행거리가 한 600여 킬로미터. 쏜 지역에서 부산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자, 이 항공모함이 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항공모함이 왜 들어와 있겠어요? 오늘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성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금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늘 아시다시피 북한이 굉장히 경계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비상이 걸려요. 한미연합훈련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저게 또 하필이면 그 평안북도 태천이라는 곳이에요. 그 태천은 이제 여러 가지 핵시설이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그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뭔가 하여튼 그 경고의 의미로 계속 도발을 할 가능성. 이게 그 4일 동안 긴장하다 보면 4일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연합훈련을 해가면서 북한의 도발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았고요. 이게 변칙기동,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가 옆으로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추적이나 아니면 그 요격을
피하는 그런 기술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해군은 오늘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미사일 발사 장면인데,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쏘는 건지. 예, 이런 식의 이제 변칙 기동을 한다는 거군요. 북한이 쏜 600km 사거리에 이스칸데르 같은 그런 거 같은데, 북한의 기동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연합훈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연합훈련이 먼저 예정돼 있던 거긴 합니다만 한번 보시죠. Essential to our interoperability with ROC Navy and with the Combined Forces Command. 네, 근 5년 만에 연합훈련이라고 하죠. 20척이 넘는 함정을 동원해서 대규모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시태세도 지금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지금 초유의 그 걱정거리인 상황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모까지 이제 그 부산에 있으면서 연합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한미 간에 이렇게 연합훈련을 하면은 북한은 총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와 그다음에 대응의 일환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이죠. 동해안으로 쐈지만 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부산으로 발사하게 되면 네. 정확히 지금 항모가 있는 부산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군사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핵무기 사용으로 자기네들의 법을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법을 개정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정은이 원할 때 언제라도 핵무기를 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번에 이 이스칸데르급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거리가 600km 되는데요. 이게 왜 우리한테 심각하냐면은 소위 그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아마 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겨냥한 포석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 안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어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발만 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제 북한이 계속 강조했던 측면들은 이제 강대강 전략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핵 능력 고도화라는 측면인데요. 핵 능력 고도화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7차 핵실험을 말씀을 하십니다만, 네. 남아있는 부분들은 대기권 재진입 문제하고 다탄두를 갖다가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거 관련해서는 쉽게 예를 들면 실험하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이번에 어떤 법률화 됐습니다만 선제적인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랑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개발을 통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저런 어떤 실험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유엔에 가서 어떤 대북 문제에 대해서 연설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저렇게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확장 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계속 서로 상호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됐을 때 한반도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한쪽에서는 확장 억제를 하더라도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담대한 제안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는 좀 실행하는 것들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텐데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미북 회담이 한창이던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미클럽이 펴내고 있는 외교안보 전문 개간지입니다. 한미저널이 27통의 친서를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2018년 9월 21일에 보낸 친서에 보면 저는이라는 게 김정은입니다. 저는 향후 한국의 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이 뭐냐면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이틀 뒤입니다. 9월 19일 이틀 뒤인 9월 21일에 친서를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놓고는 평양에서 문 대통령 별로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그걸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친서를 보내려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써서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9.19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같이 써서 뭐 저때 평양 5.1 경기장을 방문할 때 아니었습니까? 뭐 남과 북이 다 함께 뭘 하자라고 해놓고서 실제 그 뒤로 돌아서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쓰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필요하다라는 친서를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북한의 이중성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중성이라는 거야 뭐 익히 알고 있는 대목이지만 그래도 그 거의 동시간대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했던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말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걸 이런 그 친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김정은 그 위원장과 이런저런 이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데서도 이런 그 북한의 입장,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정말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판문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남북미 정상회담의 형식인데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이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갔어요. 저기까지 같이 갔는데 이 회의실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런 분위기가 감안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문제를 미국과 풀려고 하지 그걸 우리와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럴 수가 있냐. 좀 아쉬운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자료 화면을 보면은 제가 늘 기억하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저 영상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미국의 경호원이었던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그 장면이 지금 미국과 북한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김정은의 전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일성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전제가 될 때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하고 동맹 관계지만 요번에 그 바이든의 그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을 따돌리는 이런 몇 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등 뒤에서 북한과 흥정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국제사회가 냉혹하다라는 현실적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대통령 비서가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논쟁을 벌이고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속내가 일부 친서에서 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거 한미 저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보이는 소녀가 경축 무대에 등장했다. 이런 주장이 중국 전문가들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좀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지금 보이는 저 어린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국에서는 지금 확인 중 여러 정황들을 분석 중이다. 이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김병민 교수 어때요? 좀 닮았어요? 어때요? 외신에서도 지금 저 내용들을 하나둘씩 다루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데니스 로드먼이 얘기했던 주애라고 하는 이름들 때문에 이제 김주애라는 이름이 낯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저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의상들을 입고 있고 또 보시면 분명하게 좀 의상이라든지 하고 있는 모습 또 카메라 각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돋보이게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옆에 있었던 리설주 그리고 김여정이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보통 소녀가 아니긴 아닌 것 같다. 또 김정은과 자세히 보면 김정은의 모습과 얼핏 닮아 있는 듯한 상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딸이라면 저렇게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자리에 과연 자신의 자녀를 내보였을까? 우리가 김정은이 대중에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도 전혀 숨겨져 있었던 김정은이 어느 날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의 관계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또 추정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전과는 좀 다른 리더십이기는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환하게 웃는 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만약 아빠 바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딸 바보. 그럼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웃는 모습이 굉장히 글쎄요. 굉장히 좋네요. 좋아하네요. 그래서 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이 또 돼봐야 합니다. 북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출석을 합니다. 헌재 앞에는 벌써 어제부터 이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또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또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 변론 방청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뭐 여권 성향 후보들 중에 1위에 올랐다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 14일 보도된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차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고요.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관 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관의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전 듭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면서 이 곤혹스러운 입장도 됩니다. 야권에서는 공세도 있고요. 내일 공개 변론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의외인데, 자, 장윤주 변호사님,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제의 심판이 있고요. 그 공개 변론이 있게 됩니다. 그 공개 변론에 법무부 측, 즉 청구인 측으로 즉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 같고, 뭐 방청석을 뭐 서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 보니까요.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공개 변론에서 뭐 변론이 종결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앞으로 수차례 변론들과 공방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이 법안 절차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상의 위헌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텐데요. 사실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위장 탈당 여부일 텐데 민영배 의원이 당시에 탈당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자, 뭐 무소속으로 자리를 받고 민영배 의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이 절차, 뭐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도 나올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내일 공개 변론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